제 나이 74세,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대학 학비를 도와주느라 제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버렸거든요.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통장 잔고는 2,000달러도 안 남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셜 시큐리티는 1,800달러, 여기서 아파트 렌트 1,200달러를 빼면 600달러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사고 나면 식료품비도 부족해서 주말마다 푸드뱅크에 다니고 있어요. 손자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지금 구글에서 일합니다. 연봉이 15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목표로 했던 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후회스러울까요? 오늘 아침에도 손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단 2줄짜리 메시지였습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 저는 25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던 저에게 미국 이민의 기회가 왔어요. 형님이 먼저 이민을 와서 저희 가족을 초청해 주셨거든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민수를 데리고 LA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어는 하이와 땡큐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형님은 한인타운에서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그 가게 뒤편 창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그게 저희의 미국 생활 출발점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형님 가게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월급은 200달러였어요. 그나마도 방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인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민수가 크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때 겨우 돌이 지난 상태였는데 낮에는 옆집 할머니가 봐주시고 저희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데려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며칠을 버티기도 했어요. 2년 정도 지나서야 저희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 300달러짜리 원룸 아파트였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창문으로 LA 시내가 보이는 그 작은 방에서 민수가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 아내와 둘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ESL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40대 아줌마들과 함께 앉아서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민수에게 영어로 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5년이 지나고 저는 한인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800달러로 올랐고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아내도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한인 슈퍼마켓에서 캐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7살이었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저희가 영어로 힘들어할 때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민수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학군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토론스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가 800달러로 2배가 되었지만 민수가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민수는 정말 우수한 학생으로 자랐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MIT나 스탠포드에 갈 제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민수의 대학 진학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세무 시즌에는 주말도 없이 일했고 아내는 청소 일까지 병행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민수가 17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대학 학비로 쓸 돈을 8만 달러까지 모아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UC 버클리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했을 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학비가 4만 달러, 생활비까지 합치면 연간 6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4년이면 24만 달러,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학자금 대출을 받자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아들이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을 지고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때까지 살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15만 달러에 샀던 집이 25만 달러에 팔렸고 거기서 대출금을 빼고 남은 12만 달러와 저축한 8만 달러, 총 20만 달러로 민수의 대학 4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간 그해 저희는 다시 렌트 생활을 시작했어요. 월세 1,000달러짜리 2베드룸 아파트였는데 집을 판 그 허전함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대학에서 보내주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있었고 학과에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3학년 때 민수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공부에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가 생긴 후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4학년 때 민수는 구글에서 인턴십을 했고 졸업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시작 연봉이 12만 달러, 저희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은 액수였어요. 민수의 졸업식 날, 저와 아내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을 참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졸업 후 2년 뒤 대학 때부터 사귀던 제니와 결혼했습니다. 제니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UCLA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똑똑한 아이였어요. 저희는 손자를 빨리 보고 싶었는데 민수 부부는 몇 년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손자 에이든이 태어났어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에이든은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빨리 뗐고 말도 빨리 배웠어요. 3살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에이든이 5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손자바보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에이든을 데려와서 놀아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 먹여주었습니다. 에이든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민수가 저희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에이든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 학비는 연간 2만 달러였습니다. 민수의 연봉이 15만 달러가 넘었지만 집 모기지와 생활비, 아내 제니의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고민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손자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 저희는 집을 다시 사서 15년째 살고 있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홈에퀴티 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5만 달러를 빌려서 에이든의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총 13년 동안 매년 2만 달러씩 지원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저도 아직 60대 초반이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홈에퀴티 론 상환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든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비가 연간 3만 달러로 올랐고 거기에 각종 과외비와 캠프비까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며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어요. 수학 과외, 영어 과외, 바이올린 레슨, 테니스 레슨까지. 연간 추가 비용이 1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67살이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은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에이든을 계속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은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일을 계속했어요.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에이든의 교육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고 슈퍼마켓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에이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비가 연간 4만 달러로 또 올랐고 SAT 준비를 위한 학원비,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홈에퀴티 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10만 달러를 추가로 빌렸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매달 상환해야 하는 돈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에이든이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돈을 계산해 보니 18만 달러가 넘었어요. 여기에 대학 4년 학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이 UC 버클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투자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와 똑같은 학교, 똑같은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한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든이 합격 소식을 알리러 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UC 버클리 학비가 연간 5만 달러,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7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4년이면 28만 달러, 지금까지 지원한 돈과 합치면 거의 5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70살이었고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실수를 자주 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살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40만 달러에 팔렸는데 홈에퀴티 론 상환하고 나니 15만 달러가 남았어요. 거기에 평생 모은 저축 5만 달러를 합쳐서 20만 달러, 이걸로 에이든의 대학 4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후 저희는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 1200달러짜리 1베드룸 아파트였는데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에이든은 대학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매 학기 높은 학점을 유지했고 3학년 때부터는 여러 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에이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바닥 나가고 있었거든요. 에이든이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저는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매달 병원에 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메디케어가 있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아내의 관절염도 더욱 심해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만 2만 달러,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5천 달러나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에이든의 마지막 학기 학비는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의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저축까지 털어서 에이든의 졸업학기를 지원했습니다. 통장에는 정말 몇천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에이든이 구글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시작 연봉이 16만 달러, 아버지 민수보다도 더 높은 연봉이었어요. 이제 걱정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 날 에이든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이든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어요. 예전처럼 주말마다 놀러 오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에이든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고 했는데라고 말했더니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섭섭했지만 에이든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든의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저희를 볼 때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에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에이든아,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에이든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직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뭐야?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줬는데? 에이든이 대답했어요. 대학원 학비요. MBA를 하려고 하는데 15만 달러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해줬는데 MBA 학비는 본인이 대출을 받겠다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가 저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에이든이 새 차를 샀어요. BMW X5 6만 달러짜리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집까지 팔아가며 지원해준 돈으로 공부한 아이가 이제 고급차를 사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둘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에이든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지원해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게 맞는 건가? 올해 초 아내가 쓰러졌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하루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에이든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이에요. 에이든은 일이 있어서 병문안을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꽃을 배달 주문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 일이라는 게 친구들과의 약속이었다는 걸 나중에 민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셜 시큐리티 $1,800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아파트 렌트 $1,200를 내고 나면 $600, 여기서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핸드폰비를 내면 $200 정도만 남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150 정도 나가니까 식료품비로는 $50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교회 푸드뱅에 가서 식료품을 받아와야 합니다. 74세의 나이에 푸드뱅크에서 줄을 서는 것이 이렇게 참담할 줄 몰랐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멀리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겨우 해결했지만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에이든은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짧은 메시지만 보내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식의 형식적인 인사말 뿐입니다. 며칠 전에는 에이든이 여자친구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봤어요. 파리, 로마, 런던. 2주 동안의 럭셔리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비만 해도 $5,000는 들었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줄 서고 있을 때 에이든은 유럽에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에이든이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데 정말 여유가 없는 게 맞나?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에이든이는 이제 성인이에요. 자기 돈으로 여행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할아버지가 $200,000를 지원해줘서 빚 없이 사회에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에이든이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원해준 $200,000가 에이든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달라는 요청조차 부담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줬어요. 에이든이가 고마워할 줄 모르게 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지원해줬는데 에이든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랐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관절염 때문에 거의 걷기가 힘들어졌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4,000는 들어갑니다. 저희 소셜 시큐리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메디케이드 신청을 해봤지만 아직 자산이 기준치보다 조금 많다고 거절당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5,000와 저축 $2,000, 이것마저 다 써야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만약 그때 에이든의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만약 대학 학비를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게 했다면? 지금쯤 저희는 자그마한 집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을 텐데. $200,000면 적어도 10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아내의 치료비도 걱정 없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가장 속상한 건 에이든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에이든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예전처럼 저희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이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봤어요. 에이든아, 할아버지가 정말 어려워. 매달 $200만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에이든은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MBA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연봉이 16만 달러인 사람이 매달 200달러가 없다고? 그러면서 6만 달러짜리 차는 사고 유럽 여행은 다니고? 민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도 에이든이 MBA 학비 일부를 도와줘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결국 또 에이든을 위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굶어 죽든 말든 에이든의 MBA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에이든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구나.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란 거구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에이든에게 그렇게 많은 걸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선에서만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야 에이든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아내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저 역시 당뇨 관리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손자가 UC 버클리를 나와서 구글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뻔하거든요. 그럼 이제 효도 제대로 받겠네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가족의 축복에 대해 설교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가족이 축복받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지 헷갈려요. 요즘에는 에이든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또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래서 정말 안부만 묻는 정도로 대화를 끝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20만 달러면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 제가 그 돈을 제 노후를 위해 썼다면 에이든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했을 텐데 그랬다면 돈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았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16만 달러를 벌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며칠 전에 소셜워커가 저희 집에 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온 건데 노인 방치 의심 신고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웃 중에 저희 상황을 걱정해서 신고한 것 같아요. 소셜워커는 저희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푸드 스탬프 신청, 유틸리티 빌 도움,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등.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서글펐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그 소셜워커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가족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자가 구글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안 줍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족들도 각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둘러댔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에이든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더 이상 에이든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실망만 커질 뿐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에이든에게 할아버지가 내 학비로 20만 달러를 썼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면 어떨까? 에이든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까? 민수가 에이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셨다 정도로만 말하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희생의 정도는 말하지 않았을 수도. 하지만 그런 걸 직접 말하기는 너무 어색해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더욱 걱정이에요.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까 봐서요. 그래서 가끔은 아픈 걸 참고 병원에 안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도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에이든이나 민수가 도와줄까요? 아니면 저희를 너싱홈에 맡기고 끝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막막해져요.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만난 분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분도 손자 대학 학비를 도와주느라 집을 팔았는데 지금은 연락도 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이라고 덧붙이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인 1세대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로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성공을 오로지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해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에이든이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은 젊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에이든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74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에이든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과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소중히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도 저는 푸드뱅크에서 받아온 통조림 하나로 저녁을 때울 예정입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할 줄은 몰랐지만 이것도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어요. 다만 에이든이 언젠가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날이 오기를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